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이틀째입니다. 지명자는 현재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이 부자와 힘 있는 사람을 대변했던 과거와 달리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관선 변호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사법 시스템의 불공평함에 관한 글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 지키기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지역을 탈환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폐허가 된 마리우폴에서는 마지막 외국인 취재 기자 2명이 자신들을 찾아다니는 러시아군에 쫓겨 결국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는 러시아가 무서워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으니 나토 가입 이외에 우크라이나 안보가 보장되는 방법에 대해 협상하자고 푸틴에게 거듭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코너에 몰아넣은 푸틴이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미국의 기간 산업을 해킹할 징후가 농후하다고 경고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푸틴의 전쟁 종말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시리즈가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기류가 바뀌지 않았는데 닷새 만에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코비드 감염자는 후천성 당뇨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읽어드릴 때 이 휴대폰과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소리가 났던 점 죄송합니다. 휴대폰은 껐는데 소리를 무음으로 해놨는데 제가 컴퓨터의 소리를 이 무음으로 해놓는 것을 깜빡 잊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까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못되고 나니까 헤드라인을 읽는데 발음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만들어진 게 233년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만 켜면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 내일 모레 이번 주 내내 한 청문회만 하루 종일 생중계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의 연방 그 대법원이라는 게 그 9명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포함을 해서 종신제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안 풀리고 저기서 하급법원, 항소법원 또 뭐 주대법원 등등해서 안 풀리면은 가는 곳이 연방 대법원 9명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주 젊습니다. 51살의 흑인 여성이 지금 연방 그 대법관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인준받을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과 제가 그 살아생전에 저분과 거의 같이 그 연방 대법원을 지켜봐야지 되는데 어떻게 변할까? 변하는 부분도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미국의 얼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는 그럼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것처럼 어떤 관선 변호사, 국선 변호사 출신의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내지 못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미국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2명의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뭐 판사 경력이 한 뭐 10년 되고 관선 변호사 경력이 2년 반 정도 되고, 이런 가운데서 본인의 그 드러날 만한 시각은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연방 대법관에 지명되고 연방 대법관을 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뭐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바뀐 그런 연방 대법관들도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것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아무리 지금 후보를 캐고 묻고 또 물어도 새로운 게 나올 것은 없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현재로서는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2021년부터요. 왜냐하면 그 메드릭 갤런드 연방 그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준청문회를 거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해야지 되는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51살입니다. 지금까지 현재도 그 연방 대법원 가운데서 그 클리어런스 토마스,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가 있고 대법관이 있고, 더굿 마셜 같은 아주 훌륭했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 그 대법관도 있었지만, 여자로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처음인데, 인종이나 성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케탄지 그 브라운 잭슨 이 그 지명자는 다른 대법관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사실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와서 무슨 뭐 케빈 브렉 캐버나우라든가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는 완전히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그만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단한 논란이 있는 이슈를 갖고 있는 지명자가 아닙니다. 브렉 캐버나우처럼 아주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잣집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다 뭐 그랬던 것처럼 뭐 파티를 즐기고 그러면서 뭐 여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논란의 이슈, 그리고 그 에이미 코니 베럿은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인데도 본인도 아이들도 많고 입양한 아이도 여러 명이고 낙태에 철저하게 반대하고 너무나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했는데, 케탄지 브라운 잭슨 그 지명자의 경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많이 받았고 공약을 했었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는 연방 그 대법관 자리 카테고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기업 변호사, 기업의 뭐 여러 가지를 변호하는 변호사, 아니면 검사 출신, 3번째가 정치,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 일을 했다던가 의회에서 일을 했다던가 법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하나 이상 하죠. 뭐 2가지 정도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연방 대법원의 7명이 기업을 위해서 변호사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얼리토와 지금 은퇴하는 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빼고는 나머지 전부 기업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9명 가운데 7명이 백악관이나 내각에서 어떤 장관실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과 소니어 소토마요르 대법관 빼고 나머지는, 그리고 5명은 검사 출신입니다. 사무엘 얼리토, 그리고 스티븐 브레이어, 브렛 캐버나우, 소니아 소토마요르, 클레런스 토마스, 이렇게 5명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도 이 패턴에 맞습니다. 7년 동안을 기업 변호사를 했으니까 보스턴과 워싱턴에서. 그런데
그 사무실이 에미 코니 버럿이라든가 아니면 브렉 캐버나우 같은 사람이 같이 일했었던 곳입니다. 기업 변호사를 하면서도 조금 달랐던 게 있다면 아주 너무너무 공룡과 같은 고대 공룡이래요. 공룡과 같은 그런 기업만을 꼭 대변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게 바로 이 지명자의 차이점이고 2년 반 동안 이 국선 변호사를 한 것이 주목이 되는데 이 국선 변호사, 관선 변호사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자신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피고를 위해서 일을 하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2년 반 동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서 1명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 기업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경험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데 가난하고 뭐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 같은 것을 이해를 하니까 법 판결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고 법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을 그 관선 변호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오바마 시절에 이 사람을 연방선고위원회, 양형위원회라고도 불리죠. 해서 어떤 그 법 형량을 받은 사람 형량을 무조건 많이 한다던가 이 형량을 조금 낮춰주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경험이 본인의 말대로 반드시 운명적으로 모든 판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런 점이 첫 번째 여성 흑인 연방 대법관이 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아시아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계속 연방 대법원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이쪽 머리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법집행관이었던 사람도 있고 경찰국장도 있고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 수사관도 있고 또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한 그 삼촌도 있습니다. 1989년도에 코케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이것도 바로 이 지명자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하죠. 그 정도 종신형까지 받을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 똑같은 그 코케인 피고에 있어서도 인종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이런 것도 경험을 한 지명자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공립학교 교사였고 행정가였고 판사가 되라고 판사는 아니지만 법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공립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그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같은 공립학교를 마이애미에서 다녔습니다. 다른 모든 멤버들은 카톨릭 스쿨을 졸업을 했죠. 그리고 대학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사립대학 하버드 아니면 예일이잖아요. 지금 이 후보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하버드 법대의 그 신문 편집장이었고요.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하버드 리뷰의 편집장을 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인준이 되고 나면은 이념적인 것에 있어서는 연방 대법원이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대3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 6 그리고 이 새로운 지명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보 3명이 전부 여성이네요.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리고 일레이나 케이건 이렇게 해서 전부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별로 변할 게 없지만 사법 정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한동안 아주 오랜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관선 변호사 출신을 연방 대법관에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점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인준을 받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범죄에 약하게 굴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변호를 하고 어떤 경우 형량도 낮춰주는 이런 변호를 하고 하니까 범죄에 대해서 약하게 굴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기업의 화이트 칼라 범죄는 얼마나 대단한 범죄입니까? 환경에 대한 범죄 그리고 돈에 대한 이런 독점에 관한 이런 것을 다 유전무죄식으로 빠져나가는 기업의 범죄는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안 했었는데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겁니다. 그리고 관선 변호사가 하는 게 꼭 돈 없는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관타나모 베이에 수감된 그 수감자들도 변호하고 그럴 때 너무 약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 테러리스트의 보호자다.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카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러리스트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그는 범죄자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가 아주 그 사악한 처음부터 의도하고 기획하고 뭐 이랬던 범죄가 아니라 정말 뭐 먹을 게 없어서 훔쳤다. 이럴 때 예를 들어 연민을 갖는다면 그게 죄입니까? 연민이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왜 나쁜지는 모르겠고요. 모든 인간이 미운 건 아니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이 같은 관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러나 아니면 공화당 가운데서도 백인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미국의 인종차별이 시스템적으로 존재했었던 것 같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이것은 며칠 전에 애틀란타에서 스파 총격 사건에서 코비드-19 이후에 에이시안들에 대한 뭐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서 왜 타겟이 8명 가운데 6명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이었는가 하면서 대통령도 굉장히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일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혐오 범죄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초당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커탄지 그 브라운 잭슨 같은 지명자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그 대통령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델라웨어에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본인도 역시 그 관선 변호사로 국선 변호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지명했었던 연방 판사 가운데 30%가 관선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 AP통신의 분리였습니다. 관선 변호사가 꼭 범죄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의 불평등함에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의에 강경하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법조계에서 법 시스템에 있어서도 불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그 검사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명한 그 라우라 코스테스 전 검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인종과 어떤 편견이 굉장히 강해서 그 인종 차별과 편견이 공정함이라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 미국 같은 국가, 그런 국가는 공평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선 변호사가 시스템에서 그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서 뭐 특별하게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없는데요. 본인도 뭐 사실에 입각해서 뭐 두려움이나 또 특별히 어디에 호감을 두는 것 없이 헌법을 지키면서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첫 번째 흑인 여성 판사 민권 운동 막 주도했었고 판사 되기 전에 상원 의원도 했었고 그랬던 그 컨스턴트 베이커 모틀리라는 이런 그 전 그 판사가 나의 롤 모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물론 그 지금 사법법사위원회에 공화당의 그 미주리주의 조시 하울리 같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조시 하울리가 계속 그 관선 변호사를 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국의 가디언이 오늘 아침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그런 말 신경도 쓰지 말아라. 그냥 무시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딕 더빈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물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입니다. 어린이 그 성범죄자에 대해서 뭐 피해를 형량을 낮춰줬다든가 이런 주장인데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 지명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같은 그 의견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가졌었다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내일도 진행되고 모레도 진행될 텐데 내일과 모레는 살짝만 말씀드릴 겁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인준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누구나 공통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도
자신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족을 무척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남편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고 엄마 아빠 뒤에 저런 청문회가 있을 때 뒤에 딸도 귀엽게 막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울었어요. I love you 막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그 가족애 같은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25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닥터 패트릭 잭슨에 대해서 이 지명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husband of 25 years, Dr. Patrick Jackson. I have no doubt that without him by my side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is incredible professional journey,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네, 남편이 없었다면 이 프로페셔널 저니에 있어서 정말로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And friend I could ever imagine. 내가 Patrick, I love you. 패트릭, I love you 하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 친구, 그리고 아빠. 대학교 다닐 때 하버드에서 만나서 그 남편은 그 외과 의사고요. 그때부터 아무튼 지금까지 그랬더니 남편이 뒤에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눈물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제 그 아주 라벤더 색깔 옷을 입고 푸른빛이 나는 라벤더 색깔 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아빠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머님 아버님도 뒤에서 지켜보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그 딸이었습니다. They gave me an African name, Ketanji Onyeka, which they were told means lovely one. My parents taught me that unlike the many barriers that they had to face growing up, my path was clearer, so that if I worked hard and I believed in myself in America, I could do anything or be anything I wanted to be.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 자신의 인생에는 장애가 많았지만 본인에게 네가 정말 자신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얘기요. 미국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다면서 이름을 커탄지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캐치업 못했는데 커탄지 뭐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름을 그 지어주셨는데 그게 lovely on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무슨 뭐 브라더 이런 사람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Like so many families in 너무 this country, 많은 그 they worked 가족들처럼 long hours and sacrificed to provide their children every opportunity to reach their God-given potential. My parents have been married for almost 54 years and they're here with me today. 네, I cannot 54년 Thank 정도를 them enough for everything they've done for me. I love you, Mom and Dad. 네, I love you, mom and dad 했을 때 mom and dad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54년 동안을 함께 결혼 생활을 하셨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 땅의 그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저는 딸에게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딸에게 엄마가 일하는 엄마면서 또 엄마의 그 일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던 것도 인정을 하고 얘들아 하면서 너희들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것 알아. 언제나 균형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등등등 엄마가 일하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I love you 하면서 너희들도 정말 나보다도 더 훌륭한 인생을 살길 바래. 이 그 대단한 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이 스토리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건 역시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 푸틴의 침공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도 몇 가지로 요약돼서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재 푸틴에게는 정치 생명을 위한 싸움이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현재 이제 수도 키예브가 부분적으로 뭐 지금 뭐 포격도 당하고 하는데 다시 그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그 우세한 그런 것 같고요. 마리우폴의 경우는 크림반도와 동쪽의 돈바스라는 다 이제 이 러시아 쪽이 지배하고 있는 이쪽을 선을 이렇게 잇기 위해서는 육로로 그러면은 육로가 아니면 뭐 강을 하나를 바다를 건너고 뭐 흑해가 있고 이래야지 되니까 육로로 하려면 마리우폴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곳을 통과를 해야지 되는데 한 주민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의 도시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 항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AP통신의 두 기자가 그 결국은 마리우폴에서 탈출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을 구했는데 한 분이 새벽에 쓴 글을 보니까 바탕을 까맣게 이렇게 칠해놓고 비디오 AP의 그 비디오 기자인 거예요. 이름이 미스티슬라브 체르노브라는 그런 분이고 또 한 분은 여러분들께 그 사진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던 병원이 포격당해서 임산부가 들것에 실려간 바로 그 사진을 찍은 두 명의 기자들이 주로 이제 그 병원 그 마리우폴에서 취재를 하던 유일한 외국인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출을 하고 말았는데 쓴 걸 보니까 이렇게 되더군요. 20일 동안 이 시의 고뇌를 기록을 했는데 두 사람이 막 병원에서 건맨이 막 그 복도를 뒤지고 다닐 때 이 두 사람을 찾는다고 뒤지고 다닐 때 외과 의사가 하얀색 가운을 딱 주면서 입으라고 위장하는 거죠. 병원 스텝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숨어 있는데 밖에서는 막 그 포격 소리도 들리고 그 총소리도 들리고 막 러시아군의 그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딱 군인들이 새벽에 12명의 군인들이 본인들 앞에 왔답니다. 본인들 앞에 와서 저널리스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란색 완장을 차고 있으면 우크라이나라고 하거든요. 파란색을 차고 있는데도 기자들이니까 본능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인 것처럼 위장한 것 아니야? 계산을 막 순간적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저널리스트 또 다른 사람들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하고 상궁 앞에서 딱 일어난 그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그 조선의 과거의 그 드라마에서의 국모가 생각났는데 우리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정말로 우크라이나 군이었던 거예요. 빨리 그 대피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 AP통신의 두 기자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밖에서 포격이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이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 하는데도 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 하면서 어찌하여 안전하게 AP통신의 두 기자를 도시에서부터 마리우폴에서부터 이제 탈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탈출은 했지만 이 기자들이 마리우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을 그렇게 해왔다 하고 쓴 것이고 그 정도인 겁니다. 지금 밖에서 막 머신건으로 이 기자들 잡는다고. 왜냐하면 세계에 그런 사진들이 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잡는다고 러시아군이 막 진을 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왔는지 두 사람들을 살짝 들어서 탈출을 시킨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지상군 보내자 하는데 미국이 노노노노 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내일 출발해서 브뤼셀에 가서 나토 회의를 할 때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미국과 그 나토 연합군은
당연히 대체적인 의견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3차 대전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의 큰 회사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시설과 연관이 된 물, 전기, 러시아가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화학 무기, 심지어는 작은 차세대 핵무기를 쓸 가능성, 징후가 농후하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벽에 몰리면은 어떠한 것을 하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저께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확인을 하면서 그 정도를 쓴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정말 그 코너에 스스로가 몬 거죠. 몰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하면서 회사들에게 애국심이라고 해도 좋다. 애국심을 발휘를 해서 기간 산업을 철저히 지키도록 투자를 해라. 해킹당하지 않도록 그런 당부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인도로 가서 인도의 미국 대표가 가서 인도가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 인도에 있는 무기의 7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니까 러시아를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잖아요. 민주국가이면서도. 그래서 이제 인도를 설득하려고 또 갔고, 설득당하기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보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350명이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가까운 곳이 유럽이니까 유럽으로 가죠. 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우리 하이어합니다 하고 잡 오프닝이 너무너무 많고요. 며칠 전에는 이태리 어떤 학교에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2명이 도착을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1층, 2층에서 다 나와서 새 친구들에게 박수를 막 쳐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첼시 구단주가 영국에서만 지금 그 동결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한 20년 동안 온갖 방법을 통해서 자산을 숨겨왔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수십억 달러.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또 무슨 은행 네트워크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헤지펀드에 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하자고 또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또 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좀 중재 좀 해주세요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that's okay 하는데 러시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제는 그 이태리 의회에서 연설을 해서 몇 번씩이나 기립박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러시아가 무서워서 나토가 우리를 가입시키지 않는 거, 그게 유일한 이유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거부해서 우크라이나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회였었죠. 미국도 강하게 지지를 했었고, 그런데 독일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실패한 것이고요. 해서 지금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이 침공이 끝날까?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드온 라흐만이라는 이분이 이제 외교 평론가인데 조지 오웰 상도 받고 하신 분이에요. 간단하게 3가지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오래 걸리고 비극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몇 개월 걸리고 다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러시아가 포격을 계속 해나가는 형태. 두 번째는 협상이 몇 개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 가능성 30%로 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 내부의 붕괴, 가능성 10%로 봅니다. 이건 이제 쿠데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푸틴을 쫓아내고, 어제 드로지 리포트 보니까 맨 위에 푸틴이 만약에 여기서 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가 그 다음으로 올라가나 하는 그 프로파일까지 기사에 썼던데, 첫 번째,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지금 마리우폴이 어떻게 러시아에 넘어가느냐, 이걸 보면 다른 그 밖에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도시들의 운명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키브 같은 경우는 마리우폴이 한 40만 명 조금 안 되니까는요. 24 거의 6배, 인구가 6배 정도는 되니까, 수도가 6배 정도는 되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 손에 넘어가려도 그게 정말 고통스럽게 마리우폴의 시민이 우리 마리우폴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숨져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세계가 지금 봐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의 얘기대로 이제 이렇게 그 협상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는요. 오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가 거기에 그 해군기지, 남서쪽에요. 해군기지를 완전히 짓고 하려면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서방 세계와 간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의 평화협정 가능성 30%라고 보고 있는
처음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협상은 있었습니다. 협상의 그 진실성과 진지성과 그러한 것들이 문제여서 그렇지. 뭐 어제도 젤렌스키는 푸틴과 우리 직접 만나자고 하지만 푸틴은 젤렌스키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아직 상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뭐 어떻게 보장을 할 건데 푸틴은 지금 나토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젤렌스키가 나토에서 안 받아주는 것 지금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알아야지 된다. 어느 정도 알아가는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까지도 얘기도 했고 그러면 나토에 가입은 안 돼도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보장이 돼야지 되잖아요. 안보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로서는 문제고 러시아가 또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도 다 독립으로 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약간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도 계속 미국과 유럽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말을 그렇게 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 협상 중에도 계속 포격을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에서 탄알이 떨어지고 지금 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막 용병 모집하고 하는데 그게 떨어지고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 단속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들에겐 그게 통합니다. 다른 시각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막 성경을 막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뭐 13절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갔다 사랑으로 우리 러시아군이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또 막 와 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는요. 그런 단속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벌 주고 이런 것은 하죠. 그러나 러시아도 30년 전, 40년 전 구소련이 아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하는 게 있어서 내부에서 누가 이건 안 되겠다. 다 죽겠구나 하고 뭐 예를 들어 푸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한다면 근데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도 10%로 보는 겁니다. 원래 독재자일수록 의심이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막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 뭐 아무리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거기에 대한 찬반이 어떻든가 상관없이 푸틴은 자신이 자신 목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으로도 한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뭐 협상은 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각오를 하고 협상이 좀 빨리 되면 어떨까 하는 이 두 번째는 열심히 그러면서 일을 하는 이 정도. 그리고 세 번째 푸틴이 러시아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제거되는 건 이건 그냥 희망으로만 갖고 있자.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굉장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결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결속 다지기를 하러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으로 가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이자율 그 인상하고 닷새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마켓이 뭐 크게 변했다던가 오늘 지금 다우지수 굉장히 올라가고 있네요. 마켓이 크게 변했다던가 경제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뭐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려가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뭐라고 할까요? 조금 강하게 그 말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그 분위기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그 연방준비제도는 공급망이 안 풀려서 공급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것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임시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다. 금방 이제 끝난다고 얘기한 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상반기 안에 끝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반기가 돼도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닷새 전보다 조금 매파가 됐다. 강성이 됐다. 데이터도 하나도 변한 것 없던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연준의 정책이기도 하고 제롬 파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있는데 정책이기도 한데 딱 하나를 던져놓고 조치를 해놓고 그 조치를 하고 그 다음 조치 공개시장위원회가 5월 달이잖아요. 그 사이에 조치를 취해놓은 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할 것인가, 약하게 할 것인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할 것인가, 뭐 정중동인가 이런 것을 본다는 거죠. 시장이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공급 혼란 풀리면서 몇 개월 안에 원위치로 가는 것, 인플레이션 희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 8% 되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뭐 원위치 2% 뭐 이 정도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항상 이러한 일들은 꼭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도 그럴 때는 그 가격 인상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게 어제 했었던 말 가운데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위협이 커지고 있다. 희망은 몇 개월 안에 가라앉을 것이지만 그러나 전망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게 뭐지? 0.25%가 아니고 0.5%포인트로 다음번 공개시장위원회 미팅에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어제 그 말은 그 말이고요. 또 코비드 감염자가 후천성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그 조사 연구는 여러 차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럽의 그 의료 잡지 랜싯 그 당뇨병과 내분비 특히 거기에 특화된 그 저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했습니다. 시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코비드 19 그리고 2021년 지난해 9월 30일까지니까 이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전체적으로 18만 1000명 재향군인 환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자는 410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18만 1000명을 보니까 코비드 19에 걸렸던 사람이 당뇨 원래 이제 보더라인에 있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확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당뇨에 이제 당뇨 쪽으로 가서 처방약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 410만 명은 환자인데 그 감염이 안 된 사람 첫 번째 그룹은 그러니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410만 명은 환자인데 재향군인 그런 병원에 감염이 안 된 사람 428명은 뭐 굉장한 환자는 아니고 치료를 받았었던 적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46% 더 걸린답니다. 코비드 19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후천성 당뇨. 그런데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지는 못했어요. 기간도 짧고 하니까.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연관 관계는 있다는 겁니다. 후천성 당뇨병과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46%. 아무튼 처음으로 처방전을 받은 사람.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마일드하거나 이 당뇨병 후천성 당뇨병에 있어서 뭐 그 수치가 마일드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더라인에 계세요 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 증상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 코비드 19에 걸리면 46% 그게 올라가서 이 당뇨 그 치료 처방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무튼 재향군인을 상대로 한 거니까 재향군인은 우선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뭐 남자가 많고 다수이고 절대 다수이고 그리고 백인이 많고 하지만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재향군인 출신의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니까 코비드 19에 걸렸던 확률이 있으신 분들은 피검사를 해보시거나 피검사를 하셨을 때도 특히 당뇨 수치가 지난번에 내가 피검사를 했을 때와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린 늘 뭐 입 바른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콜린 캐퍼닉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처음에 그때가 몇 년도였던가요? 2016년도에 이제 그 흑인에 대한 백인 경관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본인이 풋볼 선수로서 구장에서 딱 무릎 꿇고 이거 뭐 사법정의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런 사람은 해고해야 돼, 발붙이게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실제로 뭐 대단히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쿼터백으로 나중에 이제 누구 오라는 데가 없어서 가지 못했고 그 뒤에 이런저런 일로 돈은 굉장히 많이 벌긴 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그 드라마도 만들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NFL 선수들이 NFL 자체가 그 프랜차이즈 자체가 노예제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노예 그 경매할 때 보면은 쫙 노예, 어린 노예, 여자 노예, 남자 노예 세워두고 자신들의 그 목적에 맞게 백인 그 농장주들이 너 이렇게 집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선택할 때 또 이렇게 또 때려보고 하고 한다 해서 그랬는데 5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다시 NFL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콜린 캐퍼닉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잖아요. 그 백악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2명의 기자가 이제 책을 써서 5월 달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전해진 것을 보면은 무슨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뭐 저 사람 상원의원 할 때 상원 방도 지저분했고 그렇게 험담을 한대요. 그 안에서 여러 이유로 견디기 힘들다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잘못된 스토리를 흘리는 사람은 해고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